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겼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다시 새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광복절 집회 직후였던 지난 9월 이후 73일 만입니다. 유럽으로 원정을 떠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5명이 집단 감염됐고 의료진이 잇따라 확진된 전남대병원은 5천여 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 확진 상황을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 이곳을 다녀간 손님 한 명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세신사와 매점 직원 등 모두 9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앞에 매점 같은 데 이용하면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의원에서는 지난 12일 의료진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가정방문을 다니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05명. 2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9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 166명이 국내 발생인데 이 역시 71일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잠재된 감염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의 특성상 조용한 전파로 인해서 방역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또 이런 확산세라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상향 지표인 일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강원도는 1.5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수도권 역시 상향 기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사실상 턱밑까지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편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분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 대회였습니다. 주최 측이 집회당 인원을 99명으로 통제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동학법 조직투쟁이 바로 전태일 3법 정치투쟁이며 이 땅 노동자 민중이 전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의식한 듯 참가자들은 체온 측정을 하고 인원수 확인용 스티커를 붙이고 입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이 펜스 안쪽으로는 99명까지 들어올 수 있게 했고 일부 빈자리는 안전모로 채웠습니다. 의자는 띄엄띄엄 배치됐고 참석자들은 마스크와 투명 얼굴 가리개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울타리 바깥에 3-3-5 밀집해 모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뭐 99명 내에서 들어가요. 2명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요. 거기 몇 명만 지금 들어가요.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도 서울 강남 지역 곳곳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100명 미만 집회에 경찰은 인원 제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서 집회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천여 명의 경력을 동원했는데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전과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도 노동자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집회에선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호남의 대형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의료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실과 병동은 폐쇄됐고 외래 진료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 5천여 명을 상대로 대규모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병원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어제 이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동료 전공의와 간호사가 잇따라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전남대 병원은 일단 16일까지 응급실과 일반 병동을 폐쇄하고 외래 진료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도 분류를 해서 병원에 잔류를 시킬지 아니면 가까운 종합병원에 전원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들도 아울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고위험 시설인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의료진 500여 명과 최근 감염 위험 지역을 출입한 환자와 보호자, 방문자 5천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된 신경외과 전공의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감염된 다른 의료진들은 이 전공의와 함께 최근 회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감염되신 분들은 병원 내라기보다는 지금 동선 속에 보니까 그 외부에서 회식한 상황들이 한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의료진들은 진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최대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병원 봉쇄 규모와 의료진 자가격리 범위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럽으로 A매치 원정에 나선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선수 4명을 포함해 5명한테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감염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새벽 예정된 멕시코전을 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A매치를 준비하던 축구 대표팀. 내일 새벽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조현우와 권창훈, 황인범과 이동준 등 선수 4명과 스태프 등 모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구협회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모든 선수들이 각자 방에서 격리 중이라며 4시간 전쯤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로선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내일 새벽 멕시코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재검사의 결과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밤 12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 멕시코 팀, 그리고 저희의 또 자체 판단, 이렇게 해서 세 주체 간의 합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17일 카타르전까지 1년 만에 나선 원정평가전이 모두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선수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황의조, 황희찬 등 해외파 선수들은 시즌이 진행 중이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앞둔 K리그 선수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소속팀에 돌아가더라도 당분간 경기 출전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오늘 저녁 서해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인 해경은 날이 어두워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저녁 6시 7분쯤 해경에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 소연평도에서 43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2톤급 소형 어선이 갑자기 뒤집힌 겁니다.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선원 5명 가운데 1명은 근처에 있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복된 어선은 전북 군산에서 출항했고 사고 당시 선원들은 갑판에서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정 10여 척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이지만 야간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명탄을 쏴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불꽃이 이게 장난 아니지 진짜. 계속 타네. 계속 타.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있던 드럼통 10여 개가 폭발한 뒤 30m 정도 떨어진 비닐하우스 3동과
가건물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비행장 인근 도로에 체험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관과 탑승자 등 40대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추락 지점은 도로와 논 사이 풀밭으로 당국은 경비행기가 착륙 도중 인근 도로변 전깃줄에 걸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한 일본 스가 총리와 비록 화상이지만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특히 반갑다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공식석상 첫 만남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첫 마디에 스가 총리를 콕 집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여러 나라 정상이 참여하는 다자 회의에서 특정 국가 정상을 지목해 인사를 전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중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 어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의원이 스가 총리를 만나는 등 최근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국이 징용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 정상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당사국인 미, 중, 일, 러가 모두 포함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막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대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참석했고 중국 리커창 총리와 일본 스가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에 있을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전선언 관련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가 결정된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선 패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지단체들의 대선 불복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불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회견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희망적인 내용이었지만 말투는 평소와 달리 무덤덤했습니다. As soon as April, the vaccine will be available to the entire general population. 현 행정부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봉쇄를 하진 않을 거라면서 다음에 어느 행정부가 들어설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Whatever happens in the future, who knows which administration it will be? I guess time will tell. But I can tell you, this administration will not go to a lockdown. 그동안 줄곧 승리를 장담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대선 불복을 위한 행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회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2주나 3주 안에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지단체들이 열기로 한 대선 불복 집회를 앞두고 자신이 잠깐 들러 인사할 수도 있다며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He's not giving up. He won't give up because he's for us. Biden is for his family.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 DC 당국은 총기 사고 등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모델 쉐보레 볼트 6만여 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팔린 9천여 대도 리콜에 포함됐는데요. 볼트엔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데 GM은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쉐보레 SNS 계정에 한 남성이 올린 영상입니다. 쉐보레 볼트 전기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전기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이 남성은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하고 주차한 후 차량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파악한 쉐보레 볼트 차량 화재는 모두 5건. 5 confirmed instances of fires that could be related to the high voltage batteries in the Bolt EV by our battery supplier LG Chem at their plant in Ochang, Korea. 이에 따라 2017년부터 19년까지 생산된 볼트 전기차 6만 8천여 대에 대해 다음 주부터 리콜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9천여 대도 리콜에 포함됐습니다. GM 측은 일단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충전 용량의 90%까지만 충전하고 차고 내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리콜 전이라도 차량 영업소에서 충전 용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LG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된 현대차 코나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7만 7천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도 볼트 전기차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GM 측과 협력해 성실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요즘 일본에선 절이나 신사에서 신도들이 올린 돈을 훔치는 소액 절도범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불경기에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늦은 밤 사이타마현의 한 신사.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신당 앞으로 가더니 세전함을 집어듭니다. 함을 뒤집어 돈을 빼내고는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기까지 하는 여유를 부립니다. 그런데 돈을 챙겨 신당을 나서는 순간 바로 밑에 장막을 쓰고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듭니다. 행여 놓칠세라 서두르던 경찰 한 명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위장복을 뒤집어 쓴 채 반대편에서 기다리던 경찰까지 나와 남성을 둘러쌉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이 훔친 돈은 동전 14개, 665엔이었는데 우리 돈 7,000원가량입니다.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3주 전부터 신사 주변을 수색했고 4시간을 잠복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서는 사찰 불전함이 털렸습니다. 심야에 사찰에 들어온 남성이 드라이버로 불전함을 열어보려다 여의치 않자 잠시 뒤 불전함을 통째로 들고 나갑니다. 必要な時もありますもんね、お金が。生きていくのが辛い時もありますから、そんな時にね、手かけてもらってもいいもので。 주로 동전이 들어있어 피해액은 크지 않았지만 도난이 반복되는 데다 이번에는 함까지 망가뜨려 사찰 측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불전함 앞에 꼭 필요하면 합장을 해보고 스님과 얘기해보지 않겠냐는 글을 붙여놨습니다. 무인 판매소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점퍼 차림의 남성이 귤 무인 판매소 동전함에 돈을 넣고는 귤 3꾸러미를 들고 갑니다. 한 꾸러미에 200엔씩 총 600엔이지만 이 남성이 넣은 돈은 20엔뿐. 가게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동네에 사는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年の人がね、もう分別あるような人がね、何をこのたかが200円のみかんをね. 세전 도둑 같은 소액 절도는 주로 불경기 때 늘어나는데 최근엔 코로나19 영향이 커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실직과 폐업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주고 10조 엔이 넘는 세 번째 추경 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는 일본 정부 집계로만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기류의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지난번 구미 편에서는 지방의 일자리 문제 살펴봤는데요. 구미 시민들은 수도권과 멀어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가까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충청권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곳 청주에 며칠 머물면서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LG 화학이 바로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LG 생활건강도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은 SK 하이닉스. 여기 공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일산 킨텍스나 뭐 송도 신도시 같은 방사광 가속기가 돼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현장에 가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방사광 가속기가 어디 지어지는 거예요? 넘어요, 넘어. 내려와서 여쭤보려고 차에서 여쭤보려고. 하지만 공장에서 냄새나고 뭐 공기가 보통 나쁜 게 아니야. 시래기차 여기 맨날 들어오잖아. 저거 쓰레기차 지금? 아. 저는 한 40대씩 땡기는 거. 또 지나가네? 아니, 정신 정신 짱이라니까 쪼가고 뭐요. 와, 여기 무슨 UFO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올 거예요. 계속 들어와. 100대는 오는 것 같아. 들이 갖다 처발르는 것 같아. 그래 욕하시면 안 되고. 아, 욕할 건 해야지. 여기 아주 안 버렸어요, 동네. 방사광 가속기가 여기 생기는 게 맞나요? 네, 여기 맞아. 여기 주민들은 좀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적대는 건 일단 고용 창출이라든가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 나쁜 점은 오염되고 주변 땅값이 너무 급상승해가지고 땅값 오르면은 주민들은 좋으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땅 소유자들이 보면은 한 40% 정도는 외지인들이에요. 소각장도 들어온다고 주변에. 교통도 발달돼 있고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산업 폐기물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처리하려고 그러죠. 만나는 주민마다 쓰레기 얘기부터 꺼내기에 소각장으로 가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건가요? 도봉동에서. 뭐 싣고 왔는지 여쭤봐도 돼요? 과자 싣고 왔어요. 경기가 지나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요? 네. 내가 서울서 있었는데 다 일로 있어. 전국에서 다 일로 와요. 여기 환경정관판에는 원래 수치가 안 나와요?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시사철 이런가 아니면 좀 어떤가?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공기가 뭐 냄새가 날 때는 나고 또 안 나는 이런 때는 좀 저기 하고. 어머니 전형적인 충청도식 답변을. 저기 크드만 차는 일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맨날 젊은 차가 와가지고 내가 아주 잔소리를. 저희가 좀 더 가까이 와봤거든요. 근데 저 전광판은 좀 고장난 건가요? 지금 점검 중이에요. 왜 유독 청주에 쓰레기가 몰려드는 걸까요? 인구 84만 명의 청주에 전국 쓰레기의 18%가 매일 소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을 볼까요? 서울, 경기도, 충남이 42%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에서 쓰레기를 청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냐면 17년 전에 수도권의 환경 규제가 법적으로 크게 강화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으로 소각장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가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전국에서 폐기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들도 대부분 지방입니다. 폐기물 처리법을 보면 민간 기업이 특정 지역의 소각장을 계속 늘리는 데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100톤 이하라면 업체가 소각장 짓겠다고 하면 지자체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로드맨이 가본 청주 북이면에도 이미 소각장이 3곳이 있는데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는 사이 주민들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곳은 소각장 인근 마을인데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최근에 건강상에 좀 안 좋으시다고. 방광암으로 다 좀 수술 좀 받았어요. 저 여기서 보면 굴뚝이 저기 보이잖아요.
따져보면 몇 년간에 한 6명인가 7명인가 들어가셨어요. 이 옆에는 젊은이가 나만 자오라 사길이야. 그래서 나는 저것만 보면 환장하는 겨. 우리 동네가 어째 저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나 하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도 왜 주민들이 말리기로 말렸지만은 그래도 강조적으로 저렇게 했으니까 뭐 어떡할 수가 없지.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때문에 건강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간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가 그 전국에 비해서 33% 정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폐암뿐 아니라 식도암은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간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마을 인근에 또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겁니다. 같은 경우에 지금 4배 가까이 규모를 키우려고 증설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를 100톤 정도 태우겠다라는 업체가 또 신규로 들어오려고 서울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장에 소각장까지 잇따라 건설되며 지난해 전국 미세먼지 1위의 오명을 쓴 청주. 옛날에는 청주가 맑았는데 공장이 많으니까 미세먼지가 유심히 더 심하다는 게. 서울 경기 지역은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는 지정 폐기물 유해가스를 마시지 않고 누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도시에서 생산된 지정 폐기물 및 산업 폐기물 소각,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을 막고 살아야 되는지. 저희는 지금까지 지방에 열악한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여건,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모든 지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들일 겁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 지방 도시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경북 군위에서 며칠 머물면서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올해 수제 맥주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성장해서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에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밀가루 회사와 함께 기획한 수제 맥주가 큰 인기를 끌자 유명 구두약과 골뱅이 업체 상표를 이용한 수제 맥주도 나왔습니다. 구두약 수제 맥주는 유명 수입 맥주들을 제치고 지난달 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맥주 가운데 4번째로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수제 맥주가 잘 되니까 굶어가지고 지난주에 발주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수제 맥주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2014년 54곳이었던 수제 맥주 업체는 올해 15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들도 수제 맥주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을까? 경기도의 한 수제 맥주 업체. 국제맥주 경진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곳이지만 기계는 멈춰서 있고 공장 한켠에 팔지 못한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주위 음식점에 납품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맥주를 팔아왔지만 코로나19로 판로가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지방권에서 작은 지역에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판로가 더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생산을 거의 못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납품하려면 연간 500kl 이상의 생산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갖춘 국내 업체는 대여섯 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업체들에게 수제 맥주의 인기는 남의 일인 겁니다. 실제 지난 9월 조사 결과 수제 맥주 업체의 76%는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 중이고 15%는 고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내일 파산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처가 너무 없고요. 업체들은 판로 확보를 위해 수제 맥주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지역 특산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지역 농산물로 사용하는 수제 맥주는 그 자체로 관광 상품인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팔면 지역 소규모 브러리도 생존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지만 맥주 재료인 메가와 홉 등이 외국산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년 뒤 5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수제 맥주 시장.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우리 수제 맥주의 경쟁력을 키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는 지하철이나 건물에 기습적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재치 있고 발랄하게 남기는데요. 뱅크시의 작품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영국 런던의 지하철. 방호복 차림의 남성이 올라타더니 스프레이로 재채기를 하는 쥐, 세정제를 뿌리는 쥐, 마스크를 낙하산 삼아 내려오는 쥐를 그린 뒤 사라집니다.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라는 메시지를 재치 있게 남긴 겁니다.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자신의 작품을 깜짝 분쇄해 예술계의 허영을 비판하기도 한 뱅크시는 반전, 환경오염, 난민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때론 풍자를, 때론 따뜻함을 담은 그림을 그려온 거리의 미술가입니다. 수십 초 안에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기 위해 뱅크시는 미리 원화를 그린 뒤 원화에 기초한 판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레커를 뿌려 그림을 찍어내고 세부 부분만 직접 마무리하는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뱅크시의 원화 일부가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건물벽에 그려져 반전과 평화를 상징했던 꽃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원숭이가 인간에게 동물 학대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지금 웃어라 등 4점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페인팅으로 제작한 작품들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모티브들을 보실 수 있는. 미술관에 갇힌 작품이 아니라 거리의 대중들과 호흡하며 공감을 끌어내는 그래피티 작품들. 해외에선 유명 브랜드와 합작 상품을 내놓을 만큼 주류로 발돋움했지만 국내에선 서울, 홍대, 압구정 등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수준입니다. 이 스트릿 아트 안에 메시지를 던지는 작가들도 있고 어떤 비주얼 아트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즐기는 문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국내 거리 미술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는 겨울이 오면서 추위를 막아줄 이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정을 듣고 나선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기견 보호센터. 뛰노는 강아지들 뒤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인 케이지들이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지 안에 깔린 이불 대부분이 낡아서 해졌거나 배설물이 묻어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 보호시설에 있는 유기견은 30여 마리. 이곳에서는 구조되거나 입양을 앞두고 치료가 필요한 유기견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케이지 안 이불을 갈아줘야 하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에는 보호소가 구비한 이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름 없는 보호소들이 많아서 그 보호소에는 보통 한 사람이 강아지를 100마리에서 200마리 이렇게까지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불을 받을 데가 없어요. 동물들이 추위에 떨지 않을까 걱정된 초등학생들이 평소 안 덮는 이불을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이들이 기부한 건 이불과 담요 500여 장. 아깝지는 않았고 오히려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그랬어요. 애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더 깨끗한 환경이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씻어온 이불로 보금자리를 교체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산책에 나섭니다. 이런 시간 아니면 빛을 못 본다고 하니까 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감동적이었던 날인 것 같아요. 보호시설들은 동물이 물어뜯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는 목화솜 이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며 쓰지 않는 이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4일 전 대형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오리온으로 이적한 이종현 선수가 화려한 이적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삼성전에서 결승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를 끊었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뽑히고도 잦은 부상으로 현대모비스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종현. 오리온 이적 첫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 경기 첫 득점을 시작으로 정확한 외곽 슛으로 몸을 푼 이종현은
긴 팔을 이용해 가로채기까지 성공시켜 이대성의 득점을 도왔고 재치 있는 어시스트까지 선보이는 등 금세 팀에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던 종료 15초 전 결승 득점까지 올리며 팀의 연패를 끊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이종현을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가겠다며 단단한 우회를 과시했던 대학 선배 이승현도 경기 막판 잇단 미들슛을 성공시키며 이종현과 35득점을 합작한 뒤 서로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승현이 형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웰컴 투 오리온.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선수가 농구장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네,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거의 2년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이종현의 활약을 앞세워 오리온은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KCC는 정창영과 송교창, 이정현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전자랜드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GS칼텍스가 만원 관중 앞에서 홈 첫 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1일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이후 장충체육관은 3경기 연속 만원 관중을 기록했는데요. GS칼텍스는 33점을 기록한 외국인 선수 럿의 활약으로 기업은행을 3대0으로 제압하고 홈경기 첫 승을 올렸습니다. 남자부에선 어제 국가대표센터 신영석을 내보내는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던 현대캐피탈이 맞수 삼성화재에게 0대3으로 완패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올 시즌 KLPGA 최종전에서 나온 김효주 선수의 환상적인 버디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파4 14번 홀, 김효주의 세컨샷이 핀을 크게 벗어났는데요. 홀컵까지 거리가 정말 먼데 그래도 버디 노려봅니다. 커팅 라인은 잘 읽은 것 같은데 내리막 타고 공의 속도가 붙으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말 엄청난 거리의 버디 퍼트, 웃음이 절로 나올 만하죠? 다음은 월드컵 남미 예선입니다. 칠레 비달의 벼락 같은 중거리 슛. 골대 구석에 완벽하게 꽂힙니다. 페루 골키퍼가 꼼짝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15분 뒤엔 추가골까지. 칠레가 비달의 멀티골로 월드컵 예선 첫 승을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인데요. 나이지리아가 초반부터 골 폭풍을 몰아칩니다. 그림 같은 중거리 슛에 개인 슛까지. 전반 29분 만에 무려 4골을 터뜨리며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나 했는데요. 한 골 한 골 내주더니 후반 41분에는 동점골까지 허용했습니다. 결국 FIFA 랭킹 120위 약체 시에라리온과 4대4 무승부. 정말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죠.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제1리그에서 나온 어이없는 자책골 한번 보시죠. 골키퍼가 달려나와서 걷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동료 선수 몸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뿌연 먼지와 안개가 가득한 하루였죠. 그나마 낮 동안에는 바람이 공기를 뒤섞어주면서 농도가 약간 옅어지긴 했는데 완전히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합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나쁨 수준까지 먼지가 쌓이겠고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매우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게는 1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시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6도가량이 높겠고요. 광주도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방의 하늘에서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고요. 중서부를 제외한 동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서 가을비가 길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300일 모두 참고 견디느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한편으론 자랑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